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독일에게 유럽 전체의 전차 동맹을 구성해서 그 중에서 아주 상당 수량의 수백 대의 레오파르드 2, A4, A5, A6 뭐 신형 구형 할 것 없이 그냥 좀 달라. 왜 안 주냐? 라고 좀 따지고 있고, 자,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그들이 만든 이 푸틴의 자랑거리 T-14 아르마타 전차 한 개 대대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했다라고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자, 이 T-14 아르마타가 어떤 전차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전쟁은 전개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웨덴 사브사가 차세대 경어뢰이죠. 토르페도 47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폴란드가 K2PL 전차, 이건 뭐 정말 좋다. 공격, 방어, 기동 모든 면에서 혁명적이다 라고 극찬하는 기사를 그동안은 왜 K2 이런 거 하냐 라고 까던 이 언론이 또 이렇게 뭐 광고를 좀 받았는지, 아니면 이제 자기네들께 됐으니까 뭔가 국뽕 좀 빨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지 완전히 태세 전환해서 엄청난 칭찬 기사를 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스웨덴이 서방 측 표준 경어뢰라 할 수 있는 기존 막46 어뢰를 능가하는 고성능 어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형 토르페도 47 어뢰는 사이즈는 막46과 비슷하지만 35노트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최대 20km의 사거리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어뢰가 얼마나 팔릴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폴란드가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FA-50 도입과 함께 퇴역 조치될 것이라던 폴란드 공군의 미그-29 전투기 22대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에서 불과 60km 떨어진 말보르크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됐다는 소식입니다. 중고 F-16 전투기를 도입한 뒤 장기적으로 F-35 전투기를 소량 도입하겠다는 루마니아의 공군력 건설 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루마니아가 노르웨이에서 총 49대의 F-16 중고 전투기를 구입해 세계 비행대 편제를 갖춘 뒤 추진될 예정이었던 F-35 도입 계획을 보류하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보다 많은 수의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루마니아 고위 장성이 공개 석상에서 밝혀 주목됩니다. 필리핀이 K-21-105 경전차 대신 구입한 이스라엘제 사브라 경전차 20여 대를 인수해 최정예 부대인 판파토 기갑사단을 완편했다는 소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전차 보유 대수를 144대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전차 몇 대를 가지고 기갑사단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부여하는 필리핀, 정말 허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폴란드가 K2PL 전차에 거는 기대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폴란드 최대 방산 전문지 디펜스24가 특집 기사를 내고 K2PL이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모든 면에서 M1A2나 레오파르드2 최신 버전과 대등 이상이라고 극찬하며 이 전차가 폴란드 기갑 전력의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평가에 주목됩니다. 자, 사브에서 요즘 뭐 전투기는 잘 안 팔려도 그래도 방산을 유지하려면 무기 자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경어뢰 토페도 47을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의 청상어 또 뭐 미국의 막46 이런 게 다 경어뢰 아닙니까? 그런데 한 10km 정도 가니까 적의 잠수함을 놓칠 수도 있다. 사거리 측면에서 뭐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또 워낙 개발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사브가 20km 위력과 뭐 이런 것들은 막 46이나 청상어를 능가하면서 이 사거리도 2배 이상 날아가는 20km 정도를 수중 항주할 수 있는 이 어뢰를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죠. 자, 폴란드가 미그-29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냉전 시절 때 자기네들 미그-21 이런 거 가지고 있었는데 동독 공군이 미그-29가 있었어요. 그래서 냉전이 끝나고 서독 공군, 동독 공군 합해서 독일 공군이 되었죠. 그래서 독일이 이 동독 공군 출신의 미그-29를 운영해 보니까 정말 뭐 미그-29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운영해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쓰레기네 이래가지고 폴란드에게 과거사 사과도 할 겸 폴란드 좀 주자 해서 폴란드에게 그냥 줘버렸어요. 그게 지금 이제 폴란드가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미그-29인데, 이걸 우크라이나로 줄 것 같더니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는 수도 방어, 이 바르샤바 방공하는 그 부대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접경 지역인 칼리닝그라드 쪽에 그쪽에다가 이동 배치를 했어요. 그럼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발틱 함대 또는 벨라루스 이 지역이 이제 칼리닝그라드하고 다 겹치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을 방공하기 위해서 미그29를 배치했다. 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 안 주겠죠. 아주 중요한 지역에 미그29를 이동 배치했으면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미그29를 대체해서 FA50으로 48대로 이제 사서 미그29를 대체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의 생각을 보니까 FA50이 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거 우크라이나에 안 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FA50 빨리 만들어서 빨리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미그29가 순차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루마니아도 바로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전쟁 일어나는 거 하고 있는 거 남일이 아니죠. 가장 마음이 쫄리는 이런 나라가 루마니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루마니아와 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도 있지만 몰도바도 있죠. 몰도바에도 러시아군이 들어와 있죠. 트란스니스트리아에. 그래서 뭐 몰도바 침공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루마니아는 정말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미그 21 바이슨 다 퇴역해버리고 노르웨이에서 이 F-16 중고로 17대를 도입했고 그리고는 또 노르웨이가 또 퇴역하는 중고 F-16AB죠. 그거 32대를 추가 도입했어요. 그래서 총 49대의 F-16을 운용을 하면서 소량의 F-35를 도입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 운영한다. 그런데 이 F-16을 영원히 쓸 수는 없죠. 왜냐? 이것도 이미 3, 40년 된 걸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차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루마니아로서는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F-35를 도입하고 또 차기까지 생각을 하면 이게 예산이 되냐? 그러면 F-35를 하지 말고 수량으로 밀어붙이자. 어차피 나토 공동방공을 하니까 이 지역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이 제공은 독일이나 뭐 폴란드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와서 해주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이 지역 전투초계 이런 거 정도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 FA50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루마니아 같은 나라, 이게 이제 FA50 블락 20 정도가 굉장히 좋죠. 왜냐? 암람 공대공 미사일 되고 에이사 레이더 되고 하니까. 그래서 루마니아 F-35 하지 말고 우리 FA50 하기를 바랍니다. 인접한 폴란드가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필리핀 우리 K21에다가 105mm 포탑 언전 버전하고 경쟁했던 이스라엘 엘비사가 만든 이 사브라라는 105mm 경전차인데 장갑차에다가 이제 포탑 얹은 거죠. 105mm 포탑. 요게 우리 K21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20대로 판바토 기갑사단이라고 해서 기갑사단이라고 이 장갑차에 105mm 폴 얹은 걸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섬나라니까 주변에 그냥 국경 마주하고 기갑전 펼치고 할 나라는 없고 상륙 거부, 상륙작전 할 때 중국이 상륙작전 하면 그걸 이제 포를 때려서 상륙함 깨고 하는데 105mm 포도 되죠. 그리고 반군들 제압하고 하는 용도로 쓰는가 봅니다. 최대 144대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기갑사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정도의 어떤 그 눈높이에서는 조금 우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뒤에 보면 우리 한국에서 사간 다치차 있네요. 다치차는 기계화 보병, 이건 이제 전차 이렇게 된 기갑사단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보고 기갑사단이라고 하는 거 보면 조금 우습듯이 선진국이나 물론 우리도 이제 선진국 됐지만 우리도 선진국이 이제 품격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함 같은 기준 배수량 3,200톤, 만재 배수량 3,800톤 이런 거 가지고 구축함 그러면 선진국에서 야, 저게 구축함이냐? 정말 한국은 정말 뻥이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호위함이라고 해야 되죠. 자, 폴란드가 K2와 K2PL 이거 다른 거야. K2는 보기륜이 6개, 이건 보기륜 7개. 그렇게 해서 더 커졌고 더 방어력 강화되고 더 첨단이야. 그래서 이 K2PL은 M1A2
레오파르트 2 A7 이런 것보다 대등 이상이야. 이제 대등 이상. 그냥 압도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은 게 대등 이상으로 한 게 이제 동력 계통이 좀 처지니까 대등 이상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우리가 더 좋죠. 그래서 굉장히 칭찬하는. 그래서 이 K2PL이 폴란드 방위 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그동안은 K2를 비난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K2를 아주 크게 칭찬하는 기사를 적었다. 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들어갑니다. 최근 독일제 기갑 장비들의 신뢰성과 명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우크라이나군은 독일제 전차가 그렇게 갖고 싶은가 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독일 정부에 재차 전차 공급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독일제 고성능 레오파르드 2 전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독일이 단독으로 전차를 공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유럽 전차 동맹 구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안드레이 멜릭 우크라이나 외무차관이 현지 시각 12월 24일 밝혔습니다. 베를린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내다가 지난 10월 말 외무차관으로 영전한 멜릭 차관은 독일 정부가 단독으로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유럽 동맹국들과 유럽 전차 동맹 레짐을 만들어 공동 기부 형태로 기증하는 형태도 생각해 보길 바란다. 라며 독일에 재차 전차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멜릭 차관은 현재 유럽 각국이 보유한 레오파르드 2 전차 재고는 약 2,000여 대 정도 되는데 이들을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운용하지 말고 하나로 모아 유럽 전차 동맹을 만든 뒤 이 가운데 10%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떼어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며 독일에 유럽 전차 동맹을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멜릭 차관은 유럽 전차 동맹이 만들어지면 독일은 이 동맹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후속 군수 지원은 물론 전차 대체 사업에서도 큰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가 실전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성능을 보여주며 독일제 전차의 능력을 과시해주겠다는 멘트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제안은 대체 소요인 구형 레오파르트 2 A4 모델은 물론 비교적 신형인 A5와 A6 모델까지도 모두 대체군에 포함시켜 이들 가운데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해달라는 것인데요. 이 같은 제안을 받은 독일 측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여러 차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는데요. 유럽 전차 동맹이라는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10%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해달라는 멜릭 차관의 요구에 독일 언론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의 비판을 받은 멜릭 차관은 앞으로 유럽 각국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내 조국을 위한 군사 지원을 대폭 강화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1년 가까운 요청에도 전차를 주지 않고 버티는 독일이나 마치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행동하는 우크라이나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차가 레오파르트 2 A4 전차. 이게 이제 냉전 이전에 독일이 수천 대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냉전 끝나고 이제 감군하면서 이걸 유럽 전역에 나토 많은 나라에 중고로 팔아서 지금 쫙 깔려 있죠. 그리고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한 게 레오파르트 2 A5. 보시다시피 이 완전히 수직 장갑을 이렇게 경사형 증가 장갑을 갖다 붙였죠. 그리고 이제 이 레오파르트 A5를 다시 이제 주포를 55 구경장으로 업건한 게 A6.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K2하고 경쟁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A7은 완전히 그냥 면모일신한 거. 그게 A7 첨단화한 겁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A7 말고 A4, A5, A6 다 합하면 한 2,000대 되는데 독일 리들이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전차 주는 거 부담스럽다라고 숄츠 총리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 레오파르트를 운영하는 유럽 전체 전차 동맹을 만들어라. 그래서 국가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전차가 부족하지만 전체를 다 만들면 전차가 2,000여 대 되니까 부족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기구가 독일, 유럽 전체의 전차를 다 통괄해서 지휘해라. 그러면 독일 니들이 후속 군수지원 니들이 다 먹을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앞으로 이 구형전차 대체하는 거 니들이 다 먹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2,000여 대 중에서 10% 우리에게 줘. 우리 아이디어 줬으니까. 이런 건데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그렇게 유럽 전차 동맹을 만들어서 뭐 룩셈부르크,
뭐 네덜란드, 덴마크, 뭐 또는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독일에게 자신들의 전차를 운용할 권리를 다 준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그리고 그걸 그 중에서 10%다 안분해가지고 n분의 1 해가지고 그걸 또 우크라이나에 준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나는 계속 주장하겠다. 그래도 전차 달라, 무기 달라 라고 주장하겠다라는 건데 정말 뚝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뻔뻔스레야 되죠. 왜냐? 조국의 이 안보가 이 조국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뭐 체면 차리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외무차관은 정말 소신 있게 잘하는 것 같고 독일도 정말 뻔뻔하게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T-14 아르마타가 드디어 전선에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극심한 전차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계란덩어리 신형 전차 T-14 아르마타까지 전선에 등판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루한스크 지역에 약 20여 대가 배치됐다는데 과연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군 손에 떨어지기까지 며칠이 걸릴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존하는 최고의 전차 기술이 집약된 최신의 T-14 아르마타 전차를 루한스크 전선에 전격적으로 배치했다고 러시아 국영TV 채널1이 현지 시각 12월 25일 보도했습니다. 채널1의 특수군사작전 특파원 블라디미르 솔로비예프는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12월 25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보도된 특집 방송을 통해 러시아군 최정예 T-14 전차 대대가 최근 특수군사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루한스크 지역으로 이동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우랄바곤자보드의 생산 라인 건설비 횡령으로 시제 차량 30여 대만 생산된 T-14 아르마타 전차는 서부 군관구 예하 최정예 부대인 제1근위전차군 제2근위 차량화 소총사단에 한 개 대대가 시범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배치는 최근 제2근위 차량화 소총사단이 재편성을 마치고 스바토베 후방에 전진 배치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지난 11월 20일 러시아 남서부 카잔 전차훈련장 일대에서 20여 대의 T-14 전차들이 고강도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포착해 리포트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루한스크 전선에 배치된 T-14 전차들은 한 달 전 카잔에서 훈련한 바로 그 차량들로 추정됩니다. 러시아가 4세대 전차라며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T-14 전차는 신기술에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개발 실패 판정을 받을 정도로 엉망인 전차인데요. 역대 러시아 전차 가운데 가장 무거운 53톤급 전투 중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력은 가장 형편없고 공격력 역시 T-90M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T-14 전차를 4세대 주력 전차로 지정하고 2,000대 이상을 생산하려 했지만 사실상 개발 실패 판정을 내리고 T-14 대신 T-90M 전차를 대량 생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T-90M의 생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급히 T-14의 전선 등판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T-14 전차의 루한스크 전선 등판으로 이제 오신트 소식통들의 관심은 우크라이나군이 과연 얼마나 빨리 이 전차를 노획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는데요. 부디 전선의 T-14 전차병들은 전차를 몰고 돌격하지 말고 우크라이나군에 기부 항복하는 방식으로 목숨과 보상금을 챙기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T-14 전차 이거 무인 포탑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원래는 이제 저 앞에 그 조종수만 타고 나머지 포수나 전차장은 이 포탑에 타죠. 근데 포탑이 무인이니까 세 명이 이렇게 병렬로 조종수, 전차장, 포수 쫄쫄이 옆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53톤. 포탑이 작으니까 이제 차체는 크지만 무게는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건데 리모트 웨폰 컨트롤 시스템. 그래서 이 리모트 컨트롤 웨폰 이걸 가지고 기관총도 이제 이 차체 안에서 사격을 하고, 그런데 열병식 때 보여주었듯이 열병하다가 그냥 아주 평탄한 길 가는데도 차가 퍼져버리고 이제 이런 그 동력계통의 문제도 보여줬고, 그리고 과연 이 리모트 컨트롤 웨폰이 잘 작동을 할지, 러시아제 까보른데 잘 작동을 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카잔에서 제법 전술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스바토베로 투입이 된 거죠. 이게 이번에 러시아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 갔다 이겁니다. 지금 요 사진만 가지고 어딘지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우크라이나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우크라이나 갔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공개한 사진이에요. 그럼 어디냐? 그래서 이 스바토베 아래에 세베로도네츠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축선이에요. 그래서 스바토베, 루한스크의 최고 지금 이 격전지 스바토베에 배치를 했다라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2차 대전 때 이 쿠르스크 전투, 쿠르스크가 바로 여기 이쪽 아닙니까?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군처럼 지금의 러시아군이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독일군이 당시 이제 5호 전차, 6호 전차, 그러니까 판터하고 티거 이거 들어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이것 때문에 이제 소련군이 그때 방어선을 두텁게 만드는 시간을 벌어준 그 패착인데, 히틀러가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심에 판터하고 티거를 배치하고 이제 사이드 보조로 4호 전차 이런 거 해서 이제 밀어붙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졌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심에 T-14 한 개 대대 놓고 좌우에 이제 기존 전차 T-72 B3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전차전 벌이겠다 이건데, 제가 봤을 때 그들이 독일을 이겼던 바로 그 쿠르스크 전투의 남쪽 이 루한스크 지역에서 반대로 박살이 날 것 같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빨리 노획될고 얼마나 또 비참하게 깨질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비참한 사진이 공개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해요. 빨리 우크라이나군이 제벌린으로 뚜껑 따버리고, 그리고 기름 떨어져서 러시아군이 이거 놔두고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노획을 해서 이 비밀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차피 뚜껑 날아갈 거 러시아군들 이거 그대로 그냥 기부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받을 텐데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러시아군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